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임혜수의 꿈꾸는 책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긍정의 훈육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전공책 생각나시죠? 네, 520페이지 정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내용의 520페이지만큼이나 훈육에 관련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부모 코칭? 네, 부모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훈육에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 긍정의 훈육법을 부모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훈육은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아마 대부분 다 받아왔던 훈육은요, 부정적인 훈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나거나 야단 맞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훈육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훈육이라고 생각하며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버릇을 바로 고쳐놔야 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이렇게 훈육을 제대로 하는 긍정적인 훈육법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지만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이에게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처럼 아이를 혼내거나 창피 주거나 아이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훈육하는 방법도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제인 넬슨인데요. 아이가 무려 7명입니다. 자기 아이가 7명이고 손자녀가 22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례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상담교사였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의 사례나 경험을 통해서 이 긍정의 훈육법에 관련된 개념과 방법을 이 책에 다 녹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끔은 내 아이를 키운 방법과 또 현장에 있었던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건설적으로 격려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서 낙관적으로 긍정의 훈육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긍정의 훈육법은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학지사에서 보통 뭐 전공책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노란 표지, 네,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표지를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긍정의 훈육법에서는요. 일부에서는요. 긍정의 훈육법이라는 어떤 개념이나 원칙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도 긍정의 훈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긍정의 훈육의 원칙,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해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소통의 기술을 개선하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1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생활 속의 긍정 훈육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아이, 아니면 버릇없는 아이, 아니면 난장판, 뭐 취침 시간을 갖는 아이, 뭐 야노증이 있는 아이, 깨무는 아이, 이렇게 생활 속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일부에 나와 있는 긍정의 훈육법이 뭐냐에 대해서 네,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하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하라. 네, 단호와 부드러운 것을 같이 해야지 이제 훈육의 긍정의 훈육법이 되겠죠. 만일 식당에서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조용히 밥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뭐 야단치기도 그렇고 엄마가 어느 정도 조금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옆에 있는 손님이 느끼기는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아이를 이제 훈육할 때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유형의 부모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네,
엄마의 말이 무조건 다 맞다. 엄마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막 야단을 치죠. 너 뛰지 말라고 했지. 너 한 번만 더 뛰면 너는 이제 나갈 거야. 우린 집에 갈 거야. 너 집에 가서 혼날 거야. 굉장히 단호하게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가 보수 유형의 부모입니다. 네. 이러면 아이가 그 앞에서는 엄마가 무섭고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듣기는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 행동이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수 유형의 부모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대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관대한 부모님은요, 네, 아이가 왕입니다. 네, 아이가 중심이고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뛰든 어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든 어쩌든 우리 아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뛰어다닌다면 식당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이들도요, 다 알거든요. 아,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떤 판단이 바른 건지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뛰어다니진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너가 얌전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라고 엄마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앞부분엔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드럽고 단호하게 아이를 대하는 것들이 여기 궁정의 훈육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편인데요. 만일 아이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아이에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꾸고 밤에 꿈에 막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고 방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네. 아이가 아마 어리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이가 7살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엄마는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닥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에 괴물이 나타난다면 그건 꿈이라는 걸 어른들은 알지만 아이들은 꿈에 나타난 괴물과 실제 괴물을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꿈에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이제 괴롭히고 저를 막 죽이려는 꿈을 꿨었어요. 그럴 때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도리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너는 이제 다 컸는데 꿈꾼 거 가지고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렇게 겁내한다고. 꿈에 나타난 괴물이 그건 꿈이지. 그게 너를 실제 죽이겠어 하면서 제가 그런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꿈에서 정말 두려웠거든요. 이 괴물이 정말 살아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 다음날이 되어도 혹시 오늘 밤에 내가 잠들게 되면 그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 사례가 아마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악몽을 꾸고 나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내 방에는 괴물이 살고 있어. 이걸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사례인데요.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두려움에 대해서는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따돌림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요, 평소에 부모님이 약간 무시를 한다면요, 정말 아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꿈에 대한 얘기나 괴물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두려움에 관련된 얘기를 부모님이 했을 때 부모님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나중에 두려움의 대상이 이런 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이건 꼭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할 때 도와줘야 될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수용해야지만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나중에는 판단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훈육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비웃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꿈을 꿔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면요, 그냥 무시하면 괜찮아, 그건 꿈이잖아,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아니면요 막 과소평가하면 괜찮아, 아니면 막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넌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괴물이 나타나 하고 막 웃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아이한테는 진짜 이 문제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해 주는 게 좋은데 부모님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 얘기를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과잉모호하거나 아이에게 억지로 좋은 감정을 넣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주님은 매일매일 꿈꿀 때 이제는 천사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억지로 심어주려고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자체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무엇이 두려운지에 대해서 말할 때 부모님이 귀 기울여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줘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엄마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들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강아지가 무서워, 강아지가 나를 깨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강아지한테 물릴까 봐 네가 굉장히 걱정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가 두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만일 꿈에 괴물이 나타나서 내가 꿈꾸는 게 무섭다면, 잠자는 게 무섭다면 잠자기 전에 방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너 방에 혹시 괴물이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 한번 괴물 찾아볼까? 하면서 괴물 찾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네, 오늘은 괴물이 너 방에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전등을 옆에다 두고 혹시나 괴물이 나타나면 이 손전등을 탁 켜는 거야. 그러면 괴물이 얼른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곰인형을 줘서 이제 조금 푸근한 마음으로 아이가 곰인형을 안고 잘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괴물이 나타났을 때 손전등을 켠다고 해서 그냥 그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아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아이와 함께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아이가 어려운 상황을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혼자 잠드는 게 이럴 땐 두렵겠죠. 그럴 때 잠들기 전에 아이 손에다가 엄마가 뽀뽀를 10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밤에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엄마가 해준 뽀뽀를 하나씩 꺼내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아마 느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취침 시간 전에 옷장과 침대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아니면 불을 켜준다든지, 아이가 원한다면 잠들기 전에 엄마가 불을 켜놔도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스탠드를 켜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한 말에 대해서 아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비록 아이는 엄마 괴물이 꿈에 나타나라는 간단한 사례였지만 엄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야단치기보다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긍정의 훈육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